예,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법무부인 동인의 오윤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참 상고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2016년, 17년 무렵 지금까지 논의됐던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원 내외의 자료들을 모아 논문을 만들었던 것이 상고제도론이라는 책까지 출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향후에도 이와 같이 정리를 해두면 뒤에 연구하시는 분이 좀 더 수월하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논문 작성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책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30분 조금 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7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고제도 개선 논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사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의 상고제도 변천사를 검토하고 현행 상고제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며 과거 논의된 개혁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법환경의 변화와 제1심 강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논의들이 있는 주제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기존 논의의 정리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고제도 개선 논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제도 개선과 대법원 개편은 우리 사법제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고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연간 7, 80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4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많은 수치입니다. 둘째, 이로 인해 심리불수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개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연구와 과거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로부터 개선 방향의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 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신급제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사법제도 전체에서의 대법원 구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급제도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상고심, 즉 3심의 개선 논의는 사실심인 1심 및 2심인 2심의 운영 형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급제도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심이 충실하지 못하면 항소가 증가하고 항소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상고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둘째, 상고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미국 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책법원 문제는 과연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냐부터 해서 훨씬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선결 과제로서 1심 재판의 충실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고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구조 개편도 사실심 강화에 역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1심이 부실한 상태에서 상고를 제한하면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국의 사법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의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심 중심주의입니다. 배심 재판, 즉 주어리 트라이얼이 기본이므로 1심에서의 사실 확정으로 사실심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상급심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재심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심 재판을 위해 변론전 절차인 프리트라이얼,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쟁점과 증거를 사전에 완벽히 정리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제기 전 또는 변론 전에 서로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쟁점을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게 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제1심에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상소심은 철저한 법률심입니다. 배심원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여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셜셜이라는 불리는 재량 상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중요한 연방 문제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량으로 상고를 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신청되는 사건은 연간 약 4, 5천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허가되는 사건은 연간 70, 8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허가율이 약 1, 2%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상고 제한 시스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방법원 간 판결의 불이치가 있는지, 중요한 연방법 또는 헌법 문제가 있는지,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모델의 핵심은 1심의 집중과 배심제를 통한 사실인정의 확정, 그리고 상고 허가제를 통한 대법원의 역할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더 나아가 미국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울프 개혁 이후 법원의 사건 관리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울프 개혁은 민사소송의 지연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항소허가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소 단계, 즉 항소 및 상고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허가는 원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부여하며 허가 기준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상고허가는 더욱 엄격하여 공공의 중요성이 있는 법률적 쟁점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 대법원은 연간 200에서 250건의 상고 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허가되는 사건은 60에서 80건 정도입니다. 하급심 판결의 권위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상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영국 모델은 법원의 적극적인 사건 관리와 단계별 허가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독일은 매우 독특한 최고법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법원과 특별법원을 분리하여 영역별로 전문화된 5개의 독립된 연방 최고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방 일반법원은 민사, 형사, 특별 총 27개 재판부에 153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연방행정법원은 13개 재판부에 59명, 연방노동법원은 10개 재판부에 38명, 연방재정법원은 11개 재판부에 60명, 연방사회법원은 12개 재판부에 41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전문 영역별로 최고법원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최고법원은 해당 영역의 법률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판례를 통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 모델의 특징은 최고법원의 인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여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면서도 영역별 전문화를 통해 판결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혁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제1심 강화와 항소심의 사후심화입니다. 이는 신급제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심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판사의 승명권을 강화하고 지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법관이
당사자에게 불명확한 사항을 질문하고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둘째, 즉시 제출주의를 도입했습니다. 당사자가 공격 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집중 심리를 유도했습니다. 셋째, 화해 공고 등을 통해 1심에서 분쟁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 즉 속심에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는 제한적 사실심, 즉 사호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에 완전히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의 부담을 줄이고 1심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독일은 2002년 개혁에서 상고 제도도 크게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속가, 즉 소송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 상고에서 상고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속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상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법률 문제의 근본적 중요성, 법의 발전 및 판례 통일 필요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률 문제가 다수의 사건 또는 법률 체계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새로운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불일치하는 학급식 판례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제1심 충실할 전제로 항소심과 상고심의 진입 장벽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개혁은 신급제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로 제1심 강화, 항소심 사호심화, 상고 허가제 도입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6개의 재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사 3개, 상사 1개, 사회 1개, 형사 1개의 재판국이 있으며 각 재판국에는 재판국장 1명, 선임 최고법원 판사 1명, 섹션 선임 판사 1에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고법원 판사가 한 약 200여 명, 재판연구관이 약 70여 명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의 조직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 재판부는 1개에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각 부는 재판국장 또는 최선임 최고법원 판사가 진행합니다. 중요 사건은 해당 재판국 소속 판사 전부가 참여하는 합의부를 구성합니다. 사건 13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를 신속히 기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합부는 최고법원장, 재판국장 3명, 최선임 최고법원 판사 3명, 판사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국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 관여하게 됩니다. 전원합의부는 최고법원장, 재판국장 6명, 최선임 최고법원 판사 6명, 판사 12명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의 성격은 사실심리가 아닌 법률심에 국한됩니다. 원심을 파기한 후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기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재심사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오류만을 심사합니다. 사건 폭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판연구관과 심의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건 심사부를 통해 비쟁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특징은 상고 제한보다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부분의 인적 자원을 확충하여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프랑스 모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3심제 및 대법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장관과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정과 3개의 소법정으로 운영됩니다. 각 소법정은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일본도 조사관에 의한 사건의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한국의 재판연구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판관에게 보고합니다. 일본은 1998년 신민사소송법을 통해 쟁점 정리 절차와 집중 심리를 도입하였고
상고 제한과 관련해서도 헌법 위반 등 중대 사유 외에는 상고 수리 제도, 즉 재량 상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법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수리합니다. 일본 모델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1심 강화와 상고 수리 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한 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법제인 양성제도, 법감 인용제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제도들이 상고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도는 사람이 운영합니다. 구성원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법인력 양성과 사법제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바이그잼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간 법학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영국은 법학교육과정과 실무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됩니다. 법학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독일은 법학교육 후 법원, 검찰, 행정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사법연수를 받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제1차 국가시험 합격한 후 2년간 사법연수 받고 제2차 국가시험 합격하면 법조인이 됩니다. 프랑스는 법관과 검사는 국립사법관학교에서 31개월의 교육 후 임관되고 변호사는 변호사연수원 18개월간 교육받습니다. 일본은 법과대학원 또는 예비시험을 거쳐 신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후 사법연수를 받고 법조인이 됩니다. 크게 보면 미국과 영국은 민간 부분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 부분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관 인용 제도도 국가의 사법 제도에 따라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선거 방식, 임명 방식, 실적 위주 선발 방식을 혼용합니다. 주에 따라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주지사나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연방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종신직입니다. 영국은 법관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로드 챈슬러 또는 왕이 임명합니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법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발합니다. 독일은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연방 관할 주무관청의 장관과 법관 선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관 선발위원회는 연방 하원과 16개 관할 주무관청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프랑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과 검사는 국립사법관 학교를 통해 양성되고 졸업 후 임관합니다. 일본은 사법연수를 마친 후 판사부로 임용되고 10년간 근무하면 판사로 임명됩니다. 이러한 법관 인용 제도의 차이는 각국의 사법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법조 일원화 여부, 즉 변호사 경력을 거쳐 법관이 되는지 여부는 법관의 자질과 재판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3심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1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 대법원이 3심을 담당합니다.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와 소부로 운영됩니다. 소부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사건은 소부에서 처리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합니다. 한국의 상고제도는 여러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한국의 상고제도 대법원 구성은 미군정의 영향과 대륙법계 전통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법관이 9인이었으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8인으로 구성되었고 49년 법원조직법에서는 상고심의 대법관 9명의 대법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59년에는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대법관 7명, 지방법원장급
대법원 판사 11명으로 구성하였고 61년에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63년 다시 상고심이 대법원장 이외 대법원 판사 13인의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69년에는 대법원 판사 수를 늘려 대법원장 이외에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군사 정변 후인 1981년에는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상고유의를 대폭 제한한 상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대법원장 이외에 대법원 판사 12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상고허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상고허가제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상고허가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상고사건이 폭증하자 1994년에 심리부수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리부수경제도는 상고허가제와 달리 형식적으로는 모든 상고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심리부수경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기각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국민과 법조계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상고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고심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 폭증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 이상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전원합의체를 통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 수행이 곤란합니다. 대법원은 개별 사건의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에 넘어 법령 해석의 통일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심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연구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대법관이 직접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심리불수행 제도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첫째, 변호사업계의 불만입니다.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어 의뢰인을 설득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왜 상고가 기각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심리불수행을 하더라도 기록 검토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소호 판결의 일반화입니다. 우리 대법원 구조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면에서는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유럽 대륙식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이 소부 위주로 운영되어 법률 해석의 통일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불수행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논의된 상고제도 개혁안 중 주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논의된 첫 번째 개혁안은 상고법원 설치안입니다. 이는 대법원 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일반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은 중요사건만 담당하는 방안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 여야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급작스럽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장점으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중요 사건의 집중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이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면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비판, 대법관 증언 회피용이라는 비판,
관료와 우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상고법원 설치가 사법행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정원 방안입니다. 이는 대법관 수를 대폭 예를 들어 50명 이상으로 늘려 사건 처리 역량을 확보하는 독일 프랑스식 접근 방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많아지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대법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 제한 제도 없이 많은 사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너무 많아지면 소부별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연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운영이 곤란해집니다. 50명이 넘는 대법관이 모두 모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관이 너무 많아지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의 통일 기능보다는 하급심 법원의 연장과 같이 그냥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그 상징성과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입니다. 이는 제1심 단독사건 등의 상고심을 고등법원에 설치된 상고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거 1961년 법원조직법에서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63년 폐지되고 상고심이 대법원으로 일원화 되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법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면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판결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상고부와 부산고등법원 상고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재판이 종결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상고법원 설치안과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고 허가제 재도입 방안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중요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선별하여 허가하는 미국, 영국, 독일식 접근입니다. 장점으로는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법률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 판례 통일과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상고 허가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판 청구권 제한이라는 위헌성 시비도 있습니다. 1990년 상고 허가제 폐지 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상고 허가제 재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사법 환경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조 일원화입니다. 경력 변호사의 법과 인용이 확대되면서 영미식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에 졸업한 후 바로 판사로 임용되었지만 이제는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후 판사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입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법조의 중심이 법원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조의 기본은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되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륙법계,
즉 관료형 법관 시스템에서 영미법계, 즉 법조 일원화와 당사자주의 요소가 혼재되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심 재판은 실제 진실 발견이나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가 이미 우리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합니다. 상고 제도의 변화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입니다.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 즉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깁니다. 1심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식 배심제 디스커버리 도입을 시도할 수도 있고 독일식의 승명권 지적 의무 강화,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집중심리, 구수변론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판사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개 재판무당 사건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경력직 법관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적은 수의 사건을 재판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질 높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즉 증거 개시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노동자 또는 그에 종속된 대리점, 하청업체들 사건에 보면 모든 자료들이 대기업 서버로 집중되면서 증거가 일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이것이 재판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만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판사로 또는 변호사로 경험한 많은 사건에서 증거의 편제가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효과로는 쟁점의 조기 명확화, 화해와 조정 유도, 제1심 재판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미리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화해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른 섹션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형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이외에 민사 배심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미국 모델과 유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여 상급심에서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상고 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배심제를 도입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보았던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사실 판단에 있어서 배심의 판단이 전문 법관의 판단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배심제 도입에 있어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감정의 치우치 판단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심 충실화, 제3심 법률심화라는 전체 심급 구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상고제도론을 집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상고제도는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고 사법제도는 이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제도 개혁은 다른 사법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국식 사법제도, 즉 로스쿨과 법조 일원화를 도입했다면 상소제도 또한 그에 부합하는 방향, 즉 상고 제한과 제1심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를 바꾼다는 것, 특히 상고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법원의 위상, 역할,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편적 개편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고제도, 재판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정원안도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폭증에 따른 심리불이행 사건의 증가가 문제라면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를 300건 이하로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0건 정도 되니 최소한 300건 이하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을 12명 정원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명 이상 정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판사로 그 지위가 변경될 것이고 재판부 구성과 사건 처리 방식에서 1심, 2심과 과연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대법원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구성은 가능할지, 대법원의 권위는 유지될 수 있을지, 대법원 나아가 법원이 헌법이 명한 상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와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고제도 개혁은 사법제도 전체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심, 특히 1심에 충실할 전제로 우리 사법환경의 변화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멀리 보고 큰 그림으로 그 발전을 논의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